너른 들판 사이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 오르락 내리락 할 것 없이 느슨하게 이어진 풍경. 편안함과 여유가 가득한 고장. 내륙 깊숙한 곳까지 연근해 많은 배가 들어와 번성했던 마을. 오랜 시간 곰삭은 멋과 이야기가 있는 곳. 아침의 서늘함, 차가운 새벽 공기, 가을이면 어김없이 바뀌는 것들. 지나간 것과 지나가고 있는 것, 비워놓은 것과 놓아둔 것. 이 계절을 채우는 마음의 동요를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자연 속의 사람, 사람 곁의 자연. 저 강물 너머 그 끝에 애잔히 그리웠던 누군가가 앉아있을 것만 같은 풍경. 누렇게 물들어가는 들판 너머 역경도 행복도 함께 익어가는 계절. 몸과 마음을 채우는 가을 여행. 충남 논산으로 떠납니다. 대구,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손꼽히던 금강하구, 내륙 초입의 도읍 강경. 바닷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곳. 그 길 따라 포구가 생겼고 그 포구를 따라 강과 바다, 들판이 만나는 천혜의 교역시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루에도 100여 척의 배가 오갈 정도로 융성했던 마을. 특히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몰려와 근대화 상점들에 신식 은행까지 생겼습니다. 물길이 막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강경. 그래도 번성했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경의 옛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 한때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읍이었으면서도 그 어느 곳보다 화려했던 옛 모습 그대로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쪽의 건물들 양식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세트에서나 보던 그런 풍광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건축 양식은 1900년도에 이제 근대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 본인의 건축 양식과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볼 때 약간 좀 독특한 풍경이 전개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요즘 시대에 이런 풍광을 재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900년도라고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픈 기억으로 남으시겠지만 그거를 잊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발판 삼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조금 만들어 주고자. 강경 역사와 문화를 흔적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근대화 시기의 유럽풍 건물들. 영화 세트장 같은 모습 덕분에 강경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 건물을 활용한 강경역사관. 이곳엔 강경의 문화재, 근대의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강경 주민들이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농기구며 주방용품, 생활소품, 다양한 자료와 사진들입니다. 소박하지만 소중하게 지켜온 강경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향토유적 사진들이 이렇게 또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강경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같이 이제 역사 문화가 정말 많이 잠들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강경에서 유일하게 조금 자랑을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최초 침례 예배지라고 있는데 여기가 강경에서 친사 참배를 최초로 거부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랑 같이 이제 침례교회 예배지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강경에 놀러 오신 분들이 여기 한번 싹 둘러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투숙객뿐만이 아니고 일반 손님분들도 여기 한 번씩 꼭 와보시라고 직접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대 이후 강경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물건과 기록이 전시되어 있어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 시간 여행을 즐깁니다. 빛바랜 표정의 물건들 사이로 오래전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강경 읍내를 걷다 보면 초창기 선교 역사의 흔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빨간 지붕과 높은 첨탑, 새하얀 벽이 인상적인 강경 성지성당.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 예쁜 성당인데요. 파란 하늘과 빨간 지붕. 단정한 건물과 가을이 잘 어울리는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의 외형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네.
그냥 딱 성당에 들어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저도 모르게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그런 도심에 있는 그 성당에 가다 보면은 이런 류의 그런 그 건축 구조물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설계하시고 그 건축하셨던 보드뱅 신부님이 건축공학을 전공하셨던 그런 신부님이셨고 이제 그 공간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치형 구조 지금 보시면 배를 이렇게 뒤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네. 구조로 그 하면서 공간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당에 들어오면 저도 이제 이 성전에서 미사를 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미사를 하게 되면 왠지 좀 현대식 건물에 너무 낯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더 엄숙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준공이 1961년도에 그 준공이 됐으니까 한 60년 좀 넘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에 건물 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강경 지역은 그 이제 하구뜨기 막히기 전까지는 하루에 2번씩 그 조수간만이 발생을 하던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 성전 밑바닥은 그 옛날에는 그 갯벌 지역이었던 곳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파일을 박는 파일 공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침저선 형태의 그 바닥이 펀펀한 그런 배 모양의 그 기초를 갯벌에 띄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배 밑에 기초에 배가 한 척 있고 천정에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네. 알록달록 색색 단정한 분위기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강경 성지성당. 건축학도 출신의 보드뱅 신부가 설계해 아치돔 모양의 천장이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당시의 일반적인 건축 구조 형식을 벗어나 시대를 앞선 독특한 내부 양식이 돋보이고 건축사적, 종교사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가치는 건물 그 자체보다도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내륙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덕분에 조선의 첫 사목 장소로 강경이 선택된 것이죠. 김대건 신부와 강경의 인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신부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는데요. 강경과 김대건 신부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과 강경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1845년도 8월에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9월 30일 상해항을 출발하십니다. 네. 목표는 서울 오기 위해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태풍권에 들어 있었던 위치였었고 그렇게 해서 표류하다 보니까 제주도 용수리 포구에 표류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배를 수리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 양이들에 대한 그 배척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마침 또 프랑스 그 전함이 우리 근해에 시위하는 항해를 함으로써 더욱 강화됐죠. 검문 검색이. 그러다 보니까 내륙 깊숙이 들을 수 있는 강경항으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용수리를 출발해서 강경포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45년 10월 10일 날 강경포 인근인 황산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 마카오로 유학하여 신학교육을 받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임명된 김대건 신부. 목숨을 건 항해 끝에 조선으로 돌아왔는데요. 전교 활동을 위해 내륙 깊숙한 곳 강경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 열성적인 전교 활동과 경건하고 당당한 신앙 자세.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절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이후에도 천주교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엔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 독특하네요. 성당 내부에 이렇게 배가 있다는 게 참 독특해요. 네, 그렇죠. 이 배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페리올 주교님이랑 W 신부님이랑 11분의 교우와 같이 목숨을 걸고 타고 왔던 그런 나파이로입니다. 나파이로라는 말이 우리 그 수호성인 3대 그 수호성인 중에 한 분인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그 입국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 강경까지 이 배를 타고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시려고 했던 그런 배입니다. 아니, 이 작은 배가 바다를 항해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배를 타고 신부님을 메시고 오자고 하면 아마 저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만큼 작은 배고요. 네. 이 배는 원해 먼 바다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니죠. 가까운 근해라든가 그 강을 운행하던 그런 배인데 길이가 한 10m, 폭이 한 3m 정도의 그런 작은 배인데 이런 배를 가지고 김대건 신부님께서 나머지 교우들과 같이 외국인 신부님들을 메시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했다고 봐야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부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가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목숨을 건 항해를 함께한 라파에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2021년에 복원했는데요. 김대건 신부 일행의 험난했던 조선 입국 과정을 전해주고 있는 작은 목선. 가마니를 이은 돛부터 나무못을 사용한 흔적까지 김대건 신부가 배를 산 장소와 시기, 목격자 증언 등의 기록에 따라 세밀히 고증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는 배였는데 이제 여기 이제 체험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새로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겁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이거 두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이구, 이야, 이거 엄청 좁네. 이 어휴. 공간이 어휴, 야야야. 아니, 들어와 보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갔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로 기적인데요, 이거. 그렇죠.
더더구나 이게 이제 객실인데요. 네. 뭐 객실이 규모가 제가 생각하는데 뭐 한 평 정도? 아이고야. 그 정도 되는 곳에 이 배에 승선했던 인원이 신부님들 3분하고 일반 교우들 11분, 14명이 타고 왔던 배니까 아마 여기 다 그냥 눕지는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될 그만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항해 시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와. 상해에서 그 1845년 9월 30일에 출발을 해서 강경에 그해 10월 12일 도착을 했으니까 한 40일. 와, 겁나네가지고. 김대건 신부의 목숨을 건 항해와 처음으로 사목 활동을 펼친 강경. 강경에 남겨진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곳에 내리는 햇살이 어쩐지 더욱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학문을 널리 익히고 예를 다하는 청빈낙도, 선비정신이 깃든 곳. 논산은 이른바 예학의 고장입니다. 유교 문화유산의 멋과 가치가 가득한 이곳에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유교 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문화공간인데요.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유교 문화의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옥이 참 하늘과 잘 어울리는 이 공간이 궁금해요.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연구기관이자 문화 서비스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육 연수 기관으로 발전을 하려고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예. 그런데 그런 타이틀의 이름을 가진 기관이 꼭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유교 문화를 다루는 기관인데요. 일단 저희가 자리 잡은 이곳은 충청도 논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산에 이 기관이 선 것은 이 충청도의 유교문화유산들이 집결한 곳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잘 보존된 곳이 논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저희들이 지나가다 훅 들러서 체험하거나 관람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종의 다양한 맞춤형 대상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또 가족, 외국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올해는 충청남도에 공무원 890명, 그리고 논산시에 또 신규 공무원들, 그리고 다른 유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계십니다. 네. 유교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유교 문화를 친근하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자기 성찰을 토대로 사람 간의 관계와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유교 문화. 어쩌면 복잡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고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초고문, 왠지 깨달음에 닿는 그런 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공간은 좀 어떤 공간일까요? 예, 이 공간은 저희 복합문화 공간인 솔비움입니다. 네. 솔비움은 라키비움의 기능을 하는 공간인데요. 라키비움은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에 연동한 공간입니다. 융복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공간은 박물관의 전시실 역할을 하는 상설 전시실입니다. 박물관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기록문화유산들을 여기에서 보존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뭐 전시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보존은 밑에 수장고에서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상설 전시 제목은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기록이 문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생활상의 어떤 기록, 그것이 누적된 데이터를 문화와 삶 속에서 찾아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곳을 관람하게 되면 뭐 그 새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그러니까 책과 사람과 물건의 이야기들인데 그것들이 다 기록물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초상화는 그림입니다. 그림도 기록이죠. 네. 유학자의 초상. 이쪽에 예학 서적들은 책입니다. 그것도 기록물이죠. 네. 그리고 이쪽에 무형문화재 분들이 만든 공예품입니다. 네. 이것도 물건으로 역사를 기록한 거죠. 생활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화가 된다는 거고 보시면 다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 한 개인의 기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대를 이어 문화가 계승되기도 하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삶을 위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어느 종부의 손끝에서 나온 조리법이 K푸드 문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면서 문화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붙잡고 싶은 순간들은 기록으로 기억됩니다. 살아온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지배하는 기록물들을 둘러보며 나는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요, 뭐 이렇게 영상도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기획전시실입니다. 기획전시실이라면 무언가 기획해서 계속 전시하는 공간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계획한 이건 어떤 걸 전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시는 현재 전시는 저희 개원 특별 기념전입니다. 네. 제목은 다시 유람. 유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의 전시입니다. 네. 그러면 왠지 유교, 특히 유를 유람하다니까 어떤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전시는 국내 분들께는 유교문화유산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전시를 보실 수 있도록 했고 네. 외국 분들에게는 유교문화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는 정신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택, 유람, 서원 유람, 구공 유람. 네, 유람을 하는데 세 가지 공간을 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공간은 결국 선비의 삶의 동선입니다. 선비가 태어나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서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요. 구곡.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지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삶의 동선이 현대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유교 문화유산을 여행하시고 이게 유교 문화라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전시입니다. 집과 학교, 자연이라는 공간의 재해석. 나고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비 삶의 궤적이 현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 유교 문화와 현대와의 소통. 알고 보면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가까이에 자리한 종학당. 파평 윤씨 가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공간인데요. 종학당 정수리에 올라서면 저 멀리 병사저수지의 물빛까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너른 들판, 논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계절 마음을 채우는 여행을 즐깁니다. 이문회우 이유보인,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네. 논산시 연산면. 새로운 문화 플랫폼과 콘텐츠가 들어서면서 100여 가구 사는 호젓한 마을에 여행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연산 문화창고. 예전에 각종 곡식이 보관됐던 미곡 창고 건물을 새롭게 꾸민 곳입니다. 담쟁이 예술학교, 커뮤니티 홀, 카페, 다목적 홀 등 옛 창고를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바꿨는데요. 특별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동네 예술 놀이터입니다. 지금 보면 농협 창고라는 이렇게 글씨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공간은 어떻게 조성이 된 걸까요? 이 공간은 과거에 농협의 곡물 창고였는데요. 문화재생 활용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문화창고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곳에서 주로 하는 문화 행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다 연중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상시적으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공간에 여기 지역 주민들도 좀 많이 참여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인접한 지역이 계룡 대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연산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 공간.
연산 문화창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예술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다목적 홀에서는 다양한 기획 전시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아트버튼 연산이라는 과학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들 낙서 같기도 하고 재밌는 글씨도 있고 여기 뭐 박상희 바보 이렇게도 돼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일단 저희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은 사동 다목적 홀인데요. 네. 지금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트버튼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낙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해서 전시도 하는 그런 공간이겠네요. 그렇죠. 오호, 지금 그럼 아트버튼이라고 하는 이 전시는 도대체 어떤 전시일까요? 궁금한데요. 지금 막 화면도 지나가고 그러던데.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하고 예술을 접목해서 어떤 미디어 전시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그 과학기술이 예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탄생한 전시입니다. 아, 그냥 단순히 예술의 어떤 표면화가 아니라 과학, 지금 현재의 어떤 뭐 그거와 융합하는 그런 기획을 시도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요. 아이들의 낙서를 그대로 살린 자유분방한 전시관.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난 체험형 전시인데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새로운 문화 경험이 있는 곳. 못쓰고 방치된 옛 곡물 창고에 문화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멋지고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논산의 예술가를 만나는 시간. 노정 윤두식 서예가입니다. 우리나라 서예계를 대표하는 분으로 손꼽히는데요. 시경에 있는 300여 편의 시를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오체로 완필하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이면서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힘이 넘치는 필체를 구사하는 선생의 작업을 잠시 감상해 봅니다. 선생님 글씨 쓰시는 모습을 뵈니까 굉장히 강건해서 건강하신 모습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선생님? 그냥 글씨 쓰고 살지요. 지금 요 쓰신 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춘효라고 네. 그러는데 이게 요새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르고 그러는데 원래 진리는 그 윗사람이 그런 것을 하라 그러면 진리대로 답변을 하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충이고 그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본인의 직접 본 마음을 전해서 하는 것이 효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충효라고 썼습니다. 쓰신 내용만으로도 전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후학들이 이렇게 서예를 볼 때 너무 요즘은 다른 모습, 소위 말하면 좀 빠르게 쓰는 모습만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좀 도움이 될런지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씨라고 하는 것은 그 서첩을 임서를 해서 자기의 역량까지 온 다음에 그 역량이 갖추어진 후에 창작을 해야 그 기본이 전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임서를 많이 오랜 동안 쌓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 남의 글씨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이 갖추어져야 본입이 근본이 갖추어져야 도가 생한다는 그걸 아직 모르고 자꾸 그 이상한 곳을 향해서 추구를 하는 그런 현대 사람들의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작품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켰을 텐데요. 어머니의 따뜻함과 튀어오르는 백마의 웅비, 한문의 멋과 법도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움,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칼날처럼 예리한 섬뜩함, 선생의 작품에 대한 찬사는 이렇게 감탄으로 가득합니다. 다섯 살 때부터 70평생을 경서 연구와 글씨를 쓰며 살아왔다는 노정 윤두식 선생. 시경 전편을 작품화할 정도로 글씨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중용, 도덕경을 5가지 글씨체로 쓰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좋은 글씨는 심오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쓸 수 있고 작가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걸어오면서 태산 속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글씨에 이렇게 압도되기는 제가 참 그런데 이 글씨 쓰시느라고 고생 좀 많으셨겠어요. 예, 뭐 고생이라기보다 그냥 쓰는 대로 쓴 거죠. 뭐. 예.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글씨 크기나 뭐를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거 어떤 전시했던 작품일까요? 이게 2009년도에 예술의 전당 전관을 다 빌려서 전시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 예술의 전당 전관의 높이가 8m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기서부터 저 끄트머리까지가 8m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겹쳐서 걸어놨는데
요거는 초서, 요거는 금문, 예서를 이제 그 예술의 전당 8m 전관에 맞춰서 쓴 거예요. 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서예하시는 분 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아마 귀감으로 삼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향후 꼭 나는 이런 전시는 한 번 더 할란다 하시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나는 그 우리나라의 서예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작품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매 시장에서 내 글씨가 1,000원을 하는지 10,000원을 하는지 경매 시장에 가서 그 중국의 그 대가들한테 평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시장에 놔놓고 우리나라 화랑에서도 우리 선배님들은 전부 직책이 있어서 작품 다 이게 소화해서 다 살았는데 후배들은 이제 내 작품값이 없어서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좀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예가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내 작품가가 얼마나 되는 글씨를 내가 실력으로 쓰고 있느냐 그런 것을 저는 한번 실행해 보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경도 행복도 모두 익어가는 계절. 묵묵히 곡식을 걷어내는 농부처럼 지난 시간 걸어온 길대로 수확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오래전부터 논산의 곳곳을 적셔준 탑정호. 고생한 만큼 귀한 선물을 내어주는 계절. 옛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마음을 채우는 여행이 이곳에 있습니다. 탑정 주색초 논산 고풍다. 탑정후엔 가을빛 이르고 논산에는 예스러운 풍치가 많구나. 너른 들판 너머 펼쳐지는 넉넉한 풍경. 오랜 시간 이어온 멋과 이야기가 있는 곳. 마음의 양식을 찾아 떠난 여행. 충남 논산이었습니다.